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 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제재 조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러시아와 직접 투자 및 교역 부문에서 상당 수준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0곳이 넘는 러시아 회사들이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인도네시아에서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각 개별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는 보통 5개 이상이고 각사의 투자 규모는 10억 불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인지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양국은 모두 최근 발생한 여러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계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대사는 양국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관계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수리오 밤방 술리스토 회장은 러시아의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교역량은 감소될 수 있겠지만 아시아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러시아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총성이 울리지는 않고 있지만 또 다른 전투 장면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미국의 금리 인상 시사에 따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한 우려 등입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보여진 인도네시아나 한국의 여러 지표들은 이러한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루피아화는 3월 27일 미 달러당 11,448루피아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미 달러당 11,380루피아로 마감하기도 했지만 전주에 보였던 변동폭 범위 내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원화는 3월 27일 미 달러당 1,072.8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4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는 미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80원으로 마감하며 중국, 우크라이나, 미국 등에서 발생한 변수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월말이 되면서 기업체들이 수출 대금 내고 물량이 출현하는 가운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3월 27일 9.4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중 100루피아당 9.52원으로 마감하기도 했지만 원화 가치의 변동폭에 따라 동반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0년물 국채는 3월 27일 8.30%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0.13%포인트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기 및 중기적으로 안정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면서 자금 계획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3월 27일 4,723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대외 변수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하루 평균 6조 루피아를 상회하면서 활발한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루피아 환율을 선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은행의 미르자 아디띠아스와라 수석 부총재는 홍콩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직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환율은 수출을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NZ 뱅킹그룹의 린청 외환 전문가는 인도네시아는 수출 촉진을 위한 루피아 약세를 바라고 있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데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최근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절반인 9명은 다음 2분기에도 현재의 기준금리인 7.5%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7명은 0.25%포인트 상승한 7.75%, 그리고 나머지 2명은 0.5% 상승한
8%까지 인상되리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이후 주요 지표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외 변수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전망과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재계 인사들은 올 하반기 정권 교체 이후에도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루피아화의 가치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치사에서 3월 13일 주요 재계 인사 및 감독기관 그리고 정부 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3월 24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불확실성이 높아지지만 올해의 경우는 이전과 달리 경제 및 경영 환경에 대해서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아화에 대해서도 올 한 해 현 수준 유지 또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향후 5년에 대한 부문별 예상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3분의 2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개혁 부문에 있어서도 82%가 중요한 개혁 조치들이 지속될 것으로 그리고 부패 척결과 투명도 개선에 대해서도 87%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조코 위도도 자카르타 주지사가 투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하루 전날 실시되었습니다. 재계 인사들은 조코 주지사에 대하여 결단력 있고 인프라 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은 들뜨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가 1, 2년 내에 태국을 제치고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120만 대였고 태국이 약 130만 대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부터 생산을 시작한 저가 친환경 자동차의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연간 140만 대의 판매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의 CEO 뿌리조노 수기아르토는 저가 친환경 차량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월 10,000대에서 12,000대를 생산 중인데 곧 15,000대에서 2만 대로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높은 투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본 브랜드가 주된 물결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 한국의 자동차들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유럽 상공인들은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실제 관행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이야기한다는 주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론상으로 아주 엄격한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패 관리들로 인해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유럽 상공인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는 점은 동일 조세 조항에 대하여도 세무 관서별로 다른 해석과 적용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지 조세 전문가에 따르면 190만 개의 등록 법인 중 세금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는 숫자는 52만 개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복잡한 조세 제도로 인해 업체들은 아예 납부는 물론 신고조차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서인지 EU 상공회의소에서는 인도네시아 조세당국이 자발적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조세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어져서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었습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입니다. 이미 감염이 되더라도 영양 상태, 생활 환경, 피로도 등에 따라 실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핵은 대표적인 후진국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매년
18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약 2억 5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매년 45만 6천 명이 새로 발병을 하고 있어서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결핵은 초기 8개월 정도에 꾸준히 약을 복용할 경우는 대부분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된다고 안심하고 복약을 중단할 경우 다제내성 결핵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24개월의 집중 치료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약제 비용만 미 달러 기준 약 4,000불이 들어서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서민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7,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숫자는 1,000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인구 10만 명당 87명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 17.7명, 사망자 2.1명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결핵 퇴치국으로 올라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퇴치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병률을 인구 10만 명당 현재의 18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8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도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아이돌 가수,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류 바람은 여기서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여배우들을 보고 특히 그 맑고 투명한 피부를 보며 부러움을 넘어 비결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재무학을 전공한 꾸스모, 그리고 영국 왕립학교를 졸업한 델피는 한국 여배우들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한국을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피부를 관리했길래 그렇게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서 땀을 빼고 때밀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의 종교의식을 치르듯 매우 엄격하게 규칙적으로 얼굴을 씻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지만 심한 공해 속에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자카르타 여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곧이어 이들은 인도네시아에 귀국하여 올해 1월 한국식 사우나와 스파를 갖춘 시설을 자카르타 시내에 열었습니다. 개장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강사를 초빙해 3개월 동안 12명의 직원을 교육시켰고 사용하는 모든 용품은 한국에서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이제 한류바람이 엔터테인먼트에만 머물지 않고 비즈니스와 생활 가까운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기고 우호 증진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달 4월 9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총선이 있고 7월 9일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2억 5천만 명 가까운 인구 중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1억 8,600만 명입니다. 그중 이번 선거에 처음 표를 던질 수 있는 17세에서 21세 사이의 유권자가 2,180만 명이고 29세 이하의 유권자는 총 5천만 명으로 총 유권자 수 대비 약 27%라고 합니다. 유권자 구성에 있어 한국보다 젊은이들의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